요즘은 뭐 티네이저 하면은 여자애들은 10살부터 시작하고 남자애들은 한 12살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처럼 13살 돼야지, 나 14살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좀 더 빨리빨리 오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뭐 애인이 자기를 갖다 버렸다던가, 뭐 친구하고 싸웠다던가,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다던가, 어쨌든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해를 합니다. 대개는 이제 리스트 커팅을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희입니다. 이 자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곳이 어디냐면은 유럽입니다. 북부 유럽에서 특히 스웨덴의 그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라는 데 닥터 와츠만이라는 그 여자분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연구를 하게 된 그 기전이 Non-Suicidal Self-Injury. 그래서 그 약자를 따면 NSSI가 자살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self-injury. 여자아이들은 칼이나 무슨 병 깨진 거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컷하는 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때린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또 좀 더 심한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살할 생각은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 어떤 케이스들은요, 너무나 자기가 감정이 다운되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북부 유럽에 많은 그 자살학자들이 2002년도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얼마나 자살이 일어나는가를 WHO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0만 명이더래요. 놀랬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자살 원인의 1.4%, 1년에 10만 명 중에 한 10명이 자살을 한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2004년에 그 서구에 있는 나라 14나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계속 다른 나라에도 알린 거죠. 그게 한국에도 왔을 거예요. 그래서 2003년부터 한국은요, 세계에서 1등 자살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받아들였을 텐데 그거를 아무래도 안 쓴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때부터 벌써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스크리닝을 한 거예요. 누가 더 우울한가. 그 우울한 사람들은 그냥 정신과 의사한테 계속 포기하고, 거기는요, 그래서 자살률이 뭐 60%나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예산 세우는 건 거의 가격이 비슷하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자살 1등 국가로 22년째입니다. 왜냐면 2013년에는 리투아니아가 한국보다 하나 위였거든요. 지금 2025년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28입니다. 그러나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99.3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이 NSSI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NSSI가 뭐 세계 어디서나 지금 많아지고, 그때 서구의 젊은이들이 17%에서 이걸 했다고 그래요. 그럼 거의 5명 중에 1명이 한 거거든요. 그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북부 유럽 같은 데는.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한국 아이들도 많이 해요. 제가 카이저에 있을 때 한국 젊은 애들 가끔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가정상담소에서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부모들이 데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큰 것이,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사람들을 쭉 보니까 1년 내지 2년 후에는 자살 기도를 한답니다. 그때는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의 랑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NSSI는 반복해서 신체 표면에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힘든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대인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대인 관계라는 게 되게 부모님이나 애인이나 친구겠죠. 그리고 유럽 청소년의 17%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행동, 리스크 테이킹 액션들을 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자살로 옮겨진다 그죠? 이 NSSI는 앞으로 이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모님들이나 주위에서 정신과 의사한테 데리고 오셔서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자살 행동은 아니지만 NSSI 자해해가지고 응급실에 온 케이스를 한 3,000 케이스를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 연구 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온 아이들 중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첫째는 이미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진단이 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해를 한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전혀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게 두 가지가인데 그 중에서 이분들은 뭐에 이제 초점을 줬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그거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던 케이스들 중에서 되게 외래로 가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보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안 보고 그냥 간 사람들이 한 3분의 1 있었습니다. 한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자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존한 사람이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가라 그래서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거의 다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살한 사람도 좀 있긴 있었지만 거의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이 젊은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몇 명 교수가 그때만 하신 것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유럽의 17%의 그 티네이저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나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가 어떤 것인가를 Saving and Empowering Lives in Europe. 그래서 그때 유럽 국가 11개 국가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 와츠만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그 위험한 행동 중에는 성적인 거, 섹슈얼, 그래서 남자아이가 뭐 콘돔을 쓰지 않거나 여자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거나 이런 것이 전체 11%.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본 거, 병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한 4%.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쓴 사람들이 한 30%.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NSSI 후에는요, 한 3명 중에 하나는 술이나 담배나 뭐 마리화나나 이런 것들로 간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다 이제 자살의 이제 그 근원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뭐까지 했냐면요, 아침을 안 먹은 애들 먹었나 안 먹었나 그것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액티브한 애들은 아침을 먹겠죠.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한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뭐 워낙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이 아니죠. 그때 먹을 땐 점심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영국의 이제 큰 세계인대 병원에 NSSI로 왔던 환자들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1년 내에 자살한 사람들이 일반에 비해서 49배, 거의 50배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는 이제 되게 팔이나 뭐 손목이나 이런 데를 하니까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뭐 넓적다리라던가 뭐 아주 저 환자들 중에서도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다 글자를 쓰는 애들도 있어요. 칼로요. 뭐 이런 애들 중에서 그 자살의 비율이 더 컸습니다. NSSI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물질 사용 장애라던가 성적인 문제라던가 마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지나치게 미디어를 본다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셜 미디어가 보려면 그렇게 되죠. 이런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를 하다가 대개 2년 후에는 자살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병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쓰는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이 영양 없는 식사, 아침 안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하루에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위험 행동을 하는 것이 비례하대요. 5시간 이거 하면은 5시간 가가지고 위험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NSSI 같은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어린 시절에 학대받았던 아이들. 한국이 너무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법을 만든 거 너무 지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대받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뭐 너무 바쁘거나 딴 일로 아니면 자기들 문제가 많아가지고 neglect. neglect는 무시하는 거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괜히 화가 난 분들, antipathy라고 그러거든요.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학대라든가 부모의 반감이라든가 부모가 neglect 이랬을 때 그 자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적 학대라든가 육체적 학대를 받은 애들은요, 이 브레인이 처음에 우리 몸 안에서 2살만 되면요, 이게 꽉 뉴런이라든가 그 시냅스가 꽉 찹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남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은 여기서 매칠레이션이 돼버린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어떻게 발전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이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executive function, 마치 사장이나 중역들이 하는 기능, 중요한 결정하는 거, 공부하는 거, 기억하는 거, 창조하는 거, 판단하는 거, 플랜하는 거, 감정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executive function인데 그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대받느라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우리 몸 안에는 이게 굉장히 얼라움 시스템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집에 불 나면 왕 소리 나는 것처럼요.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위험하다 느끼니까 그 아미그달라라고 합니다. 이게 살구씨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그만 게. 요 아미그달라가요.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또 맞을지 모르니까. 아니 또 누가 밤에 와서 나를 겁탈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미그달라가 이게 왕왕왕 거리면은요, 거기하고 따로 연결돼 있는 게 이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이 공부도 하고 뭐 집중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왕왕왕 되니까. 이런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발달이 안 되니까 공부도 안 되고요. 사람 사귀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 NSSI를 한다던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요, 경계성 인격장애라던가 그 다음에 타인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나 감정을 조절 못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자살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다 유럽의 얘기인데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거가 중요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하지 않고 대개는 자기 친구나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는요,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만 있어야지 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술 많이 먹는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도 금방 술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도 문제가 있어도 바깥에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 배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 머리 좋은 청소년 아이들이 저 아이비 대학교 가잖아요. 굉장히 자살 많잖아요. 왜냐면은 힘든데 다른 애들은 그럴 때 교수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아파서 시험 못 쳤으니까 다시 치게 해달라. 교수들이 얼마든지 그걸 해줘야죠. 한국 애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안 해요. 그래서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 학교에서 이런 애들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하도 뭐 이게 칭찬해 주는 건 없고 자꾸 뭐 이게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유럽에서는요, 자살 예방 훈련을 시킬 때 선생님들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무실 직원, 하다못해 청소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게이트키퍼가 돼요. 왜냐면 벌써 애들이, 어떤 애들은 보니까 뒤에 가서 술 마시고 있다던가 담배 핀다던가 뭐 어떤 애들 울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분들이 보거든요.
그분들을 훈련을 시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애들을 갖다가 좀 캄다운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 이분들이 다 게이트키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을 갖다 전문가가 감정을 해서 도와주는데, 이 청소년들은요, 입원시키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얘를 갖다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지 부모님들한테 양육하는 방법을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중요한 거는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커뮤니티가 도와주고, 지금 유스타 파운데이션에서 그걸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는. 뉴욕에서는 에스터 하 파운데이션에 지금 하고 있고요. 2개의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KFAM,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상담센터, 전부 다 이런 데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병원으로 오는 것보다도 얘네들은 텍스트 메시지로 아니면은 줌으로 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NSSI를 갖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워낙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한국 청소년 애들을.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이제는 학교 선생님이 알아요. 얘네들을 부모가 데리고 가면 절대로 정신과 안 간다는 걸 알고요. 학교에서 직접 경찰이나 소셜워커를 불러요. 테라피스트를 불러가지고 그분들이 72hour 홀드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72시간 동안 위험이 있나 없나 관찰 치료하는데 병원으로 직접 보내요. 그러면은 병원으로 갔던 그 아이의 부모들이요, 가서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무엇이 문제였나, 그래서 어떻게 그걸 도와줄 수 있나, 이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걔 어떻게 빼내면 되냐고. 나 그래서 이분들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대학원 공부 다 하신 분들이고 최고의 교육도 받으신 분들인데 너무나 정신과에 대해서 이렇게 참 너무 모르세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거든요. 부모님들 아이들 굉장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이게 너무 심할 때는요,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NSSI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